나는 지금 책상에 앉아 비서가 가져다 준 오전 커피를 즐기고 있다. 비서가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넣었지만 나는 차라리 블랙티로 바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장 해결해야 할 저작권 문제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지만 정부기관은 민감한 서류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늘 그렇듯 그들은 느려 터졌고 일 처리를 어렵게만 만든다.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명령이 없으면 책임을 회피하며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서류 한 장이 실제로 처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칠지 의문이다. 나는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멈춰서 있다. 만약 물건들을 폐기해야 한다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상황이다. 자유주의적 관심사들의 대두는 단순한 문제들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직함까지 바꿔놓았다. 이런 하찮은 일들을 상대하기엔 내가 너무 늙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젊은 여성이 사장님을 찾아왔어요. 비서인 주희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진 한 장을 건네주었다고 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제길, 왜 하필 지금인가? 그것은 18년 전 결혼식 날 찍은 전처 서연과 나의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고통과 배신, 그리고 눈물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내가 상처를 곱씹으려 돌아왔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말이 맞았다. 그때의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돈이나 권력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변했다. 그 친구에게 이름이 지수인지 지윤인지 물어봐. 나는 지퍼백에 담긴 USB를 주희에게 건네며 말했다. 만약 이름이 지수나 지윤이라면 이 영상을 보여줘. 사본을 원하면 다 주고 원본만 나에게 가져와. 그리고 오후 2시에 다시 오면 질문에 답해주겠다고 해. 나는 그동안 독신 생활을 즐겨왔다. 최서연과의 짧았던 결혼 생활은 나의 신뢰를 파괴했고, 이제 사람들은 내 신뢰를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한다. 내 키는 193cm, 몸무게는 90kg이며 허리는 34인치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다. 검은 머리칼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지만 나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외모를 가졌다. 몇 번의 가벼운 만남은 있었지만 결혼이나 사랑은 내 적성에 맞지 않았다. 1시간쯤 뒤 주희가 문을 열어둔 채 돌아왔다. 그 여학생이 아직 궁금한 게 많다고 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고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에메랄드빛 눈동자로 나를 빤히 바라보며 내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수? 그녀가 물었다. 이 여자는 누구고 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건가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는 평생 속아왔어요. 내 직감이 맞다면 그분도 속은 거예요. 지수는 쌍둥이 중 한 명이었다. 방금 본 영상은 첫 이혼 재판 전 서연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이 담긴 클립이었다. 쌍둥이가 태어나기 7개월 전, 나는 친구들을 통해 서연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뿐, 그녀에게 직접 듣지 못했다. 테스트기에 남은 정보는 내가 그들에게 연락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경고하고 있었다. 당시 국정원 고위 간부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나를 모함해 검찰청에서 해고되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몹시 싫어했다. 서류들은 내가 그들의 삶에 관여할 경우 나를 제거하겠다는 암시까지 담고 있었다. 그는 권력 있고 위험한 남자였다. 서연은 내 제일 친한 친구였던 놈과 결혼하기 위해 나와 이혼했다. 그 친구 놈과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내가 알기로 그놈이 아이들의 친부였다. 그 아이가 어떻게 나를 찾았고 원하는 게 뭐야? 지수가 다락방에서 사장님 성함이 적힌 오래된 사진을 찾았대요. 구글 검색으로 사장님을 알아냈고 결혼 증명서와 이혼 서류 원본도 찾아냈대요. 페이스북이랑 다른 사이트들을 통해 여기까지 온 거죠. 지수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쌍둥이 언니에게 맞는 골수 기증자를 찾으러 온 거예요. 왜 나를 찾아온 거지? 난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야. 앞뒤가 안 맞잖아. 내가 주희에게 대꾸했다. 서연은 내가 그녀를 알기 몇 달 전부터 지금의 남편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남편이라는 자가 지수에게 의심을 품게 했고 골수 검사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사들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김태원 씨는 아이들의 친부가 아니었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내 눈에선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지수의 말이 맞다면 전처는 수년 전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수를 처음 본 순간 사장님과 친척 관계라는 걸 직감했어요. 주희가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의 외모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주희야,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을 준비됐니? 테스트기 정보를 내 출판사에 보내서 내가 추적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하라고 해. 내 필명도 밝히지 마. 아직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예약해. 내가 아버지라면 서연이를 대면할 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만약 사실이라면 내 친권과 양육권을 보호할 소송 변호사도 알아봐. 일정을 다 조정해줘. 당장 지훈이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겠어. 주희야, 이제 지수를 이리로 데려와. 지수가 들어왔고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그녀가 16살 때 내 여동생과 똑 닮았다는 걸 알았다. 목이 메어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나와 지수 모두 울기 시작했다. 주희는 이 운명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우리를 단둘이 있게 해주었다. 지수랑 일시에 혈액 검사 예약해뒀어요. 결과는 최대한 빨리 나오게 했고 회사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주희가 돌아와 말했다. 오후 3시에 사장님 여동생 선영 씨를 가온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개별 룸으로 예약해뒀고요. 지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야 했다. 선영이는 아이들을 잘 돌봐줄 것이고 오빠에게 중요한 가족 소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감격과 혼란이 뒤섞인 채 나에게 다가오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주희가 문을 닫자 지수를 꽉 안아주었다. 내가 아빠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사무실을 나설 때 지수 역시 몸을 떨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걸 알아내기 위해 차근차근 나아가기로 했다. 클리닉에서 결과 리포트를 이메일로 보내주기로 한 뒤 우리는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갔다. 지수는 학교를 빼먹고 휴게소에서 쉴 때까지 하루 종일 운전해서 왔다고 했다. 나는 딸이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났지만 과잉 보호하는 아빠처럼 보일까봐 감정을 억눌렀다. 지수의 나이대나 역시 그랬던 기억이 났다. 식당에 도착하니 여동생 선영의 차가 보였다. 고모를 만나러 온 건 알겠는데 왜 주희 언니는 아빠랑 상의도 없이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지수가 물었다. 주희와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걸 너도 보게 될 거야. 그럼 왜 우리가 너와 지훈이를 내 딸이라고 믿는지 이해하게 될 거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지수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정말 그러고 싶구나. 가오는 명성 높은 한정식 집이었다. 사장님이 직접 우리를 개인 룸으로 안내했다. 나는 바로 샴페인을 주문하고 휴지를 챙겼다. 선영이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나는 지수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먼저 다가갔다. 안녕 동생, 와줘서 고마워. 선영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오빠 표정이 정말 좋아 보이네. 무슨 일이야? 선영아, 일어나봐. 너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내가 말하자 지수가 다가왔다. 최서연의 딸 지수야. 선영은 뒤를 돌아보더니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본 듯 멍하니 쳐다보았다. 긴 갈색 머리, 높은 광대뼈, 작은 귀, 연한 갈색 눈동자,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두 사람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세상에, 선영이 소리쳤다. 오빠,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정말 믿기지 않아. 이 아이에 대해 안 지 얼마나 된 거야? 5시간 정도 됐어. 지수가 감격하며 말했다. 제가 갑자기 아빠 사무실로 찾아갔거든요. 주희 언니랑 아빠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아셨대요. 그랬겠구나. 직원이 휴지를 가져왔고
우리에게 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눈치챘다. 선영은 울면서 설명했다. 3명 더 올 거야. 그래서 직원은 우리를 더 큰 방으로 옮겨주었다. 선영은 남편 상훈에게 연락했고 부모님께도 가족 비상사태라며 빨리 오시라고 전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선영은 설명할 수 없다고만 했다. 우리 모두 감정이 격해졌다. 그때 주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출판사에서 정보를 공개했고 6시 뉴스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첫 잔을 비우고 진정될 무렵 매제 상훈과 부모님이 도착했다. 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리자 웃음이 났다. 무슨 일인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거다. 선영과 나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다. 엄마, 아빠, 상훈아. 인사해. 최서연의 딸 박지수예요. 선영이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어머니는 단번에 닮은 꼴을 알아보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드디어 그토록 원하시던 손녀를 얻으신 것이다. 아버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계셨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여셨다. 그래, 보이긴 한다만 정말 믿기지가 않는구나. 어머니는 지수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꼭 잡으셨다. 너무 감격해 말도 잇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샴페인 2병을 더 주문하셨고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잔이 채워지자 나는 잔을 들고 일어났다. 지수야,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 나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유했다. 아버지가 일어나 말씀하셨다. 지수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단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곧 다른 고모들도 만나게 될 거야. 언제든 이 집을 내 집이라 생각하겠다고 약속해 주렴. 지수는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저는 진실을 찾으러 왔을 뿐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몰랐어요. 오늘이 아빠와 저의 모든 걸 바꿔놓았네요. 이제야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 쌍둥이 언니 지윤이도 곧 느끼게 될 거예요. 화기애애해진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평생 울지 않으시던 아버지조차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손가락 2개를 펴보이시며 더 크게 우셨다. 나는 촬영을 멈추기 전 모두의 행복한 눈물을 담았다. 지수는 나와 지윤이의 정보를 내 연락처에 추가하고 지윤이에게 문자를 보낸 뒤 내가 보낸 영상을 보여주었다. 지수의 메시지 내용은 이랬다. 우리 생각이 맞는다면 유전자 검사가 증명해 줄 거야. 6시 뉴스 꼭 봐. 사랑해, 내 쌍둥이 언니. 어머니는 아직도 믿기지 않느냐고 물으셨다. 지수는 지윤이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어머니는 사진을 당신 노트북에 옮겨서 모두가 볼 수 있게 전체 화면으로 띄우라고 하셨다. 그 후 지수는 휴대폰을 꺼서 가방에 넣었다. 가방을 보니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윤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켜 일어났다. 아버지는 내가 우는 걸 보시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다. 지수가 나지막이 제 언니예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윤입니다. 영상을 보고 바로 전화드렸어요. 엄마는 적어도 7시까지는 집에 안 오실 거예요. 지수에 대한 정보를 얻으러 경찰서에 들르신다고 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경찰이 아까 여기 왔다 갔단다. 6시 뉴스를 보라고 하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할까? 저에 대해 밝혀진 것들에 주목해 주세요.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이야기하자고 전하고 영상을 보여주세요. 제 번호를 주고 전화하기 전에 먼저 문자하라고 하세요. 뉴스를 보면 이해할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유전자 증거가 나오면 지수와 내가 온 가족을 데리고 갈 거야. 무슨 뜻이에요? 지수가 너를 돕기 위해 한 행동들을 설명하자 지윤이 물었다. 가족들이 소문을 낼 거야. 얼마나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올 거다. 그녀가 가족에 대해 묻자 내가 말했다. 우리 박씨 집안은 피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단다. 내가 안 맞으면 다른 누군가가 맞을 수도 있어. 그래도 마찬가지지. 지윤이 의구심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의심할 여지 없어.
곧 보게 될 거야. 나는 낄낄거리며 말했다. 어쨌든 우린 아직 낯선 사이니까.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기 전 조금 더 대화를 나눴고 그녀는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 저녁 식사를 주문한 뒤 나는 가족들에게 지수가 여기 온 진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즉시 휴대폰들이 울리기 시작했다. 다른 친척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어머니가 모든 조직을 진두지휘하셨다. 지수야, 여긴 어떻게 왔니? 아버지가 물으셨다. 94년식 중고 승합차 몰고 왔어요. 거의 폐차 직전인 고물차예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그 차 아빠 대리점으로 가져오너라. 그날 아침 지수는 그 차를 타고 돌아가지 않았다.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내 나이대에 넌 정말 영리하구나. 지수는 매우 결연했다. 아빠 지수한테 선물로 뭐 주실 거예요? 내가 묻자 아버지는 윙크하며 미소 지으셨다. 직접 하나 골라보렴. 제가 골라도 된다면 사륜구동 SUV로 하고 싶어요. 저는 야외 활동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수의 말에 아버지는 활짝 웃으셨다. 우리 가족은 모두 야외 활동을 좋아한단다. 날씨만 좋으면 낚시나 캠핑, 사냥도 갈 수 있지. 아버지는 내가 어릴 적 수상 스키를 배우던 여름날을 회상하며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부모님은 지수에게 오늘 밤 자고 가라고 강권하셨다. 저녁 식사 후 우리끼리만 두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지수의 차를 옮겨두고 다시 집으로 운전해 가셨다. 어머니는 새로 생긴 손녀를 마음껏 챙겨줄 계획에 들떠 계셨다. 결국 아버지는 새벽 1시까지 기다리셔야 했다. 밤 10시쯤. 그들이 귀가했을 때 경찰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배경 조사를 마치는데 이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언론은 내가 공개한 정보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며 떠들썩했다. 우리는 상황과 관련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영상 속의 3세대를 본 수사관은 궁금증이 많이 풀린 듯했다. 나는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서두르고 있으며 지수는 부모님 댁에 있다고 말했다. 확인이 끝나면 지윤이와 내가 맞는지 보러 가겠다고 했다.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고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지윤이는 나중에 만날 것이다. 수사관은 지윤이에게 우리 대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과거와 마주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관점을 가졌다. 나는 전처가족의 권력과 재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언론과 법정, 그리고 진실을 내 편으로 이용할 것이다. 나에게는 자원과 증거,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결심이 있다. 나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통한 정의를 구하는 것이다. 나는 내 사람과 정부를 상대할 준비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나는 일정이 내게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정하고 내가 없는 동안 주희가 할 업무를 정리했다. 주희는 과잉 보호하는 엄마처럼 계속 이메일을 확인하며 나의 하루에 대해 묻고 사소한 것까지 캐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젊은 시절의 이주희를 보는 것이 결코 지겹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 모든 10대 소년들의 로망이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갈색 머리는 부드러운 얼굴선을 강조했고 날카로운 사파이어빛 눈동자와 도톰한 입술은 여전히 매혹적이었다. 독신 남성으로서 나는 그녀를 자주 흠모했지만 그녀가 내 시선을 눈치채지 못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고 그녀는 이를 출력하며 소리쳤다. 확인됐어요. 사장님이 지수 아버님이 맞아요. 나는 즉시 실험실에 전화해 지윤이의 주치의에게 정보를 보내라고 했고 뉴욕에서 가장 실력 있는 소송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몇 명을 검토한 끝에 최고를 선택해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변호사는 승소를 확신하며 수수료를 승소 배당금으로 받기로 합의했다. 유전자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전처와 그 남편, 그리고 그녀의 부모를 친권 박탈 혐의로 고소할 것이다. 나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은 그들의 의도적인 악행을 증명하며 취소될 것이다. 내 목목숨을 노린 이른바 계약은 허구였지만 그들의 협박과 변호사 매수 시도는 입증될 것이다. 변호사는 대형 소송의 가능성을 보았다. 정부를 끌어들이기 전
나는 금고에서 먼지 쌓인 회색 박스를 꺼내 새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 안에는 서연의 아버지가 내 경력과 결혼 생활을 망치려 했던 법적 증거들이 들어 있었다. 정부 각층을 통해 이 증거를 수집하는데 수년이 걸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경찰관이 영상을 유포하면서 이야기는 친아빠를 찾아 가출해 여동생의 생명을 구한 딸이라는 식으로 번져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엄마, 확인됐어요. 나는 전화로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두 딸의 아빠가 됐어요. 내일 오전 7시에 주차장에서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 내가 모두에게 소식을 전할 것이다. 어머니는 딸들에게 전화했니? 라고 물으셨다. 우리는 지금 짐을 가득 실은 2년 된 팰리세이드를 타고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지수와 내가 앞장서고 부모님은 전세 버스에 타셨으며 33대의 차들이 그 뒤를 따랐다. 이동 중에 전화가 울렸다. 지수가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을 켰다. 지윤이는 CNN이 아빠를 추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인사를 나눈 뒤 박씨 가문이 오고 있다는 팻말을 붙인 전세버스 이야기가 나왔다. 그 141명 중 한 명은 분명 딱 맞아요. 우리가 친딸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방금 새 팰리세이드도 샀어요. 지수가 대답했다. 아빠는 확인만 되면 친척들이 많이 올 거라고 하셨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지윤이가 설명했다.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기분 좋았던 적이 없어요. 아빠 가족들이 소문을 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대요. 오늘 아침에 친척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이름을 외우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팔촌까지 다 만났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성도 박씨로 바꾸고 싶어요. 지수가 말했다. 한 번도 이런 가족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다며 나는 너무 감격해. 하마터면 차를 도로 밖으로 박을 뻔했다. 나는 이 놀라운 경험을 다음 책에 쓰기로 결심했다. 딸들이 지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지윤이가 끊어야겠다고 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신 모양이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레 물었다. 아빠가 너무 감격한 것 같아서 그래.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처와 옛 친구놈 손에 길러진 두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한 명은 생명력이 넘치고 다른 한 명은 죽어가고 있다. 한 명은 너무 강하고 독립적이어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놀라운 일을 해낸다.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게다가 내 성을 따르고 싶어 하다니. 나는 자부심과 목이 메는 감동으로 대답했다. 지수가 말했다. 저는 언니를 살리는 데만 집중하느라 아빠에게 미칠 영향은 생각지 못했어요. 저는 엄마의 결함을 물려받아 적합자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일으킨 정서적 문제들이 며칠간 아빠를 괴롭히겠네요. 제 삶에 나타나 모든 걸 뒤흔들어 놓은 걸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게 인생의 묘미란다. 너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할 사람을 하나 더 주었고 나에게 진짜 아빠가 될 기회를 주었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조부모님도 널 정말 사랑하신단다. 내 할머니 표정을 봤어야 했는데 너희는 엄마에게 전부란다. 너와 내 언니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의 보물이었어. 어머니는 우리를 정말 많이 아끼셨다. 쇼핑을 가도 한 명에게 사주면 다른 한 명에게도 똑같은 걸 사주셨다. 어머니는 수년 동안 너희를 아껴왔다며 웃으셨다. 그게 할머니란다. 아마 할머니랑 떨어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알아요. 이미 경험해봤거든요. 내가 말했다. 고모랑 고모들도 몇 주 동안 이 일을 자랑하고 다닐 거다. 결국 이건 우리 집안의 전설이 되겠지. 서연은 우리 가족이 도착했다는 생중계 뉴스를 보자마자 심한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지윤이는 생기와 힘을 되찾은 듯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를 대면했다. 엄마, 왜 우리 친아빠에 대한 진실을 숨겼어요? 지윤이가 물었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진실을 숨기고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했잖아요. 엄마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 노릇을 한 거죠? 지금 아빠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지수가 진실을 찾아내지 않았다면
엄마는 비밀을 지키려고 저를 죽게 내버려 뒀을 건가요?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이 밝혀질 줄 꿈에도 몰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민호를 싫어했고 그를 쫓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다행히 그때 지윤이의 의사가 들어왔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유전자 샘플을 받았는데 지윤 양의 친부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분이 검사를 받으러 오실 거고 골수가 일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 오후에 도착하실 텐데 안전을 위해 경호를 받을 겁니다. 의사가 말을 마치고 나갔다. 엄마, 친아빠가 다른 140명과 함께 오고 계세요. 혹시라도 본인이 안 맞을까 봐요. 저에게 살 기회를 주러 오시는 거예요. 지윤이가 말했다. 그가 널 돕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오는 거니? 서연이 물었다. 그분과 그 가족들에게 피는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저는 그들에게 낯선 사람이지만 가족이고 가족이 제일 우선이에요. 엄마도 그걸 아셔야죠. 우리는 아빠의 어머니를 닮았어요. 이 영상을 보세요. 모든 게 증명돼요. 서연은 우리 가족이 지수를 만나는 영상을 보았다. 3대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딸들은 증거를 가졌고 그녀와 남편의 행위는 역풍을 맞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지윤의 병실 문 앞에 나타나 서연을 찾았다. 그녀가 최서연임을 확인하자 그는 큰 법률 봉투를 건네며 소환장이 발부되었다고 말했다. 서연은 주저앉아 오열했다. 지윤은 분노를 느꼈다. 엄마가 가여운 척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왜 아빠를 죽이려 사람을 고용했나요? 지윤이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김태원은 기업 회의를 마치고 복도를 걷던 중 법적 서류를 받았다. 그는 접수처에 앉아 그것들을 읽어 내려갔다. 첫 번째 서류는 민호의 친권을 침해한 혐의로 그와 아내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두 번째는 처가 식구들과 그를 상대로 민호의 결혼과 경력을 망치려 모의한 혐의였다. 민호가 정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복수를 하고 외동딸의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그는 지수가 자신을 찾지 않았다면 그들에 대해 영영 몰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연과 태원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지윤을 죽게 내버려 뒀다며 도덕적 유기를 비난했다. 언론 보도 때문에 법정에서 이를 반박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태원은 대학 시절 민호와 룸메이트이자 축구팀 동료였던 때를 회상했다. 둘 다 서연을 좋아했지만 승자는 민호였다. 태원은 그들의 결혼식 들러리까지 섰지만 서연의 아버지는 민호의 과거 때문에 그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태원을 설득했다. 서연을 유혹하라고 했고 태원은 그녀 아버지의 영향력에 굴복해 동의했다. 민호는 국정원 업무로 바빠 서연과 태원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결국 민호가 2달간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서연과 태원은 연인이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들의 불륜 현장을 녹화했고 민호가 돌아오자 증거를 들이밀었다. 서연은 임신 사실을 몰랐고 생리가 늦어지는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민호를 즉시 이혼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민호가 아빠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민호를 해고시켰다. 허위 사실 유포로 민호는 결백을 증명하는데 4년이 걸렸고 그 사이 수치심 속에 그 지역을 떠났다. 그동안 서연과 태원은 결혼해 2 아들을 낳았다. 편집되지 않은 테이프들은 서연의 아버지와 태원이 그들의 결혼을 깨뜨리려 모의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태원은 이제 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서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졌다. 지수와 나 그리고 일행은 밤 9시쯤 마지막 기착지에 도착했다. 14시간의 운전으로 지친 우리는 룸서비스를 시키고 오전 5시 알람이 울릴 때까지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비밀이 있었기에 지수와 일찍 나섰다. 경찰관과 국정원 대표를 만난 뒤 일행은 7시에 6시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지수는 나를 GO 경찰서로 데려갔고 거기서 피터 로저스 형사와 국정원 요원 차드 제리도를 만났다. 우리는 전 장인을 신문하는 문제에 대해 1시간 반 넘게 논의했다. 나는 변호사 연락처를 주고 내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남겼다.
나는 보안 요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공식적인 보호 아래 놓였다. 나는 골수기증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지윤의 병실로 향했고 지수와 지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병원 직원들은 내 필적을 알아보고 간호사 한 명이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나는 지윤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 지수가 놀라며 말했다. 지윤아, 생각보다 일찍 왔단다. 이분이 우리 아빠 박민호 씨야. 지윤은 수척해 보였고 피부는 거칠었으며 얼굴엔 삶의 끝자락이 묻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미소는 빛났고 눈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지윤아, 지금 응급 검사를 하고 있으니 30분이면 결과가 나올 거야. 다른 가족들도 입원 수속 중이란다. 나는 그들의 호텔에 머물고 있고 부모님은 골수 채취 절차를 밟고 계시며 적합자가 더 있으면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의사는 양쪽 팔에 동시에 이중 이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내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지유는 오열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안아주었다. 지수는 우리가 우는 모습, 행복과 안도의 눈물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녀는 자부심으로 빛났고 그럴 자격이 충분했다. 나는 그녀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깨달았고 두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어 깊이 감동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와서 제 언니 좀 보세요. 지수가 말했다. 우리 5명은 지윤의 주치의가 미소 지으며 들어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다. 지수 양과 어머니께서 지윤 양에게 완벽한 기증자가 되어주실 수 있겠네요. 프록터 박사가 물었다. 내일 오전 6시 수술을 위해 입원 수속을 밟을 준비가 되었나요? 다음 날 우리 둘 다 동의했다. 아버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내내 기적을 기도했습니다라고 속삭이셨다. 지윤이가 물었다. 부모님의 허락은 필요 없나요? 보통은 그렇지만 오늘 아침 박민호 씨 덕분에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박 씨나 그 친척 중 적합자가 있으면 수술을 진행해도 좋다는 명령이죠. 판사는 엄마와 남편이 지윤 양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프록터 박사가 설명했다. 보험이 안 되는 모든 비용은 박민호 씨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지수가 미소 지었다. 언니, 난 놀랍지도 않아. 엄마랑 태원 아저씨가 한 짓을 생각하면 말이야. 법적으로 아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무 권한이 없었으니까 법원을 이용해 지연되는 걸 막으신 거야. 보안 요원이 우리가 곧 전국 뉴스에 나올 거라고 알려주었다. 지윤이가 CNN으로 채널을 돌리자. 내 정체가 자산가치 500억 원에 달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수와 지윤, 의사 모두 경악했다. 부모님은 나를 충격받은 눈으로 쳐다보셨다. 그들은 내가 그냥 독립적인 재무 컨설턴트인 줄로만 아셨다. 세상에 아빠. 지윤이가 말했다. 아빠 책 다 읽어봤어요. 정말 최고예요. 나는 웃었다. 과거의 삶이 무너진 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다시 읽어야 했다. 글쓰기는 내 치료법이었다. 첫 책의 성공은 전환점이 되었고 그 후로 모든 게 잘 풀렸다. 나는 항상 책을 통해 가감없는 진실을 폭로해왔다. 세상의 상황, 사회적 관점과 도덕성에 대해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말이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입원했다. 새로 찾은 딸은 나와 같은 방을 쓰고 싶어 했지만 병원 보안상 허용되지 않았다. 지수는 저녁 내내 3개의 방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아버지는 친척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셨다. 서연과 태원은 업무 시간 이후에 도착해 불만을 표했지만 차가운 대접만 받았다. 지유는 그들에게 수술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서연이 태원 어머니에게 물었다. 내일 아침에 법원 명령으로 이중 이식을 받게 될 거야. 어떻게 된 일이니? 지윤이가 서연에게 말했다. 태원 엄마, 내 친아빠랑 할머니가 완벽하게 일치해서 두 분 다 기증해 주기로 하셨어. 그래서 이중 이식을 받고 완전히 회복할 거야. 지윤이 덧붙였다. 엄마, 혹시 박현 작가가 누군지 알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잖아. 서연과 태원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소송이 흐지부지 되길 바랐지만 민호의 자산 규모를 보니
그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정의를 원하고 있었다. 민호는 언제나 정의를 믿었다. 법과 질서는 그가 해고되기 전까지 유능한 요원으로 활동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국정원에 잡혀 있었다는 거 알아? 할머니한테 아빠가 집에 있는지 물어봐야 할 거야. 엄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 지수랑 나랑 알고 싶거든. 지윤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병원 어딘가에 아빠 방이나 할머니 방에 있을 거야. 엄마가 만나고 싶다면 말이지. 지수랑 나는 지수가 엄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내 병실에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서연이 그녀를 찾아냈다. 보안 요원이 문을 두드리고 고개를 들이밀었다. 박민호 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주희가 빤히 쳐다보며 그가 말하자 문이 열리고 주희가 들어왔다. 주희는 10년 동안 내 파트너였다. 남편이 비서와 외도에 임신시킨 뒤 이혼한 그녀를 내가 곁에서 지켜주었다. 당시 그녀는 35세였고 싱글맘으로 홀로 서기를 준비 중이었지만 여전히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우리 가족 모두 그녀를 아꼈고 나는 왜 그녀가 아직 인연을 찾지 못했는지 의아해하곤 했다. 여기 웬일이야? 내가 물었다. 제가 늘 하던 일을 하러 왔죠. 사장님 보살펴드리는 거요. 프록터 박사가 사장님은 최소 3일은 여기 계셔야 하고 적합성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식 수술은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가벼운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면 회사 카드로 예약한 전용기와 호텔을 이용하면 돼요라고 주희가 설명했다. 지수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빠 주희 언니가 아빠를 정말 사랑하나 봐요. 아빠 곁을 못 떠나네요. 나는 눈썹을 치켜세웠고 보안 요원이 다시 고개를 들이밀었다. 서연과 태원이 재촉했다. 부모님을 뵙고 싶어 하는데 들여보낼까요? 주희가 말했다. 조사가 끝난 뒤에만요. 보안 요원이 물었다. 박민호 씨와 어떤 관계신가요? 제 약혼자를 모르시나요? 제 반지 안 보여요? 주희가 대답했다. 지수가 나에게 윙크하며 속삭였다. 제가 말했죠. 서연과 태원이 들어오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지수가 말했다. 아빠, 저는 저 사람들을 못 믿겠어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하자. 그녀는 그들이 그저 자신들을 속이려 할 뿐이라며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고 지수에게 말했다. 주희가 말을 시작했다. 너희 아빠 변호사가 영상을 가지고 있어. 너희 새아빠가 너희 외할아버지한테 너희 부모님 결혼을 깨는 대가로 수표를 받는 영상이지. 성공하면 그가 너희 조부모님 자산을 연 3% 수수료로 관리하기로 했고. 이게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믿죠? 서연이 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야? 아빠 약혼자이자 유능한 조사관인 이주희 씨예요. 저는 아빠보다 그 언니를 더 믿어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딸들이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주희 말이 사실이야, 서연아. 이미 설명했듯이 내 변호사에게 모든 영상과 녹음본을 국정원에 넘기라고 했어. 내 아버지가 그 녹음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자백 편지도 포함해서 말이야. 나에 대한 내 아버지의 증오가 너무 커서 대가나 누구를 이용하든 상관하지 않으셨더군. 이게 정말 사실이야? 서연이 태원에게 물었다. 그의 표정을 본 순간 그녀는 그것이 진실임을 알았다. 서연은 내가 이혼했을 때 그녀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였다. 주희야, 충고 하나 할게.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 민호 씨, 나는 수술 후에 따로 얘기하자. 지금은 집에 가서 생각 좀 해야겠어. 지수야, 차까지 같이 좀 가줄래? 서연이 물었다. 지수가 대답했다. 금방 돌아올게요. 엄마랑 해결할 일이 좀 있어요. 주희 언니, 내가 올 때까지 아빠 잘 봐줘요. 우리는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보았다. 서연은 차에 탈 때까지 감정을 억누르다 울음을 터뜨렸다. 주희와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유복하게 자란 태원은 이제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진실이 밝혀졌고 그들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서연은 다시는 그를 믿지 않을 것이다. 민호야, 난 이 날이 올까봐 너무 두려웠어. 우리가 우연히 마주친다 해도 넌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난 이미 그 일을 잊었을 텐데. 태원이 말했다.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냥 내가 가는 게 낫겠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그는 우리를 남겨둔 채 떠났다. 나는 주위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처음으로 얼굴을 붉혔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놀리는 걸까? 드디어 그녀가 진심을 고백한 걸까? 나는 그녀를 친구로서 사랑하는 걸까? 그 이상일까? 어쨌든 딸들이 나를 깨워주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그늘에서 살며 내 행복을 만드는 대신 그들의 즐거움에서 기쁨을 찾아왔다. 주희야, 내 회복 기간 동안 우리 할 말이 아주 많겠네.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난 며칠이 나를 깨우쳐줬어. 나는 너무 안주해왔어. 직접 경기에 뛰는 대신 구경꾼으로 남는데 만족하면서 말이야. 민호 씨, 제가 이혼했을 때 당신이 제 삶에 들어왔죠. 제 아이들이 어릴 때 당신은 친아빠보다 더 아빠 같은 존재였어요. 야구 경기부터 아빠와 딸의 댄스 파티까지 항상 아이들 곁에 있어줬죠. 왜 당신이 저에게 월급을 더 많이 줬는지 알아요. 당신 마음속에 아이들이 잘 보살핌 받길 원했으니까요. 주희가 말했다. 아이들 생일 때마다 당신은 항상 과할 정도로 챙겨줘서 방학 되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다. 우리를 특별한 여행에 데려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셨다. 아빠는 아빠답게 아이들의 질문에 답해 주셨다. 아이들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도 아이들을 사랑한다. 아빠의 유일한 문제는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다. 나는 말을 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주희 말이 맞았고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수의 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주희 곁으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생각해보면 서연은 나를 속였고 그녀 아버지의 권력은 나를 두렵게 했으며 가장 친한 친구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늘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나는 며칠 전까지도 나 자신을 보호 모드에 가두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 정식으로 첫 데이트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너무 늦었나? 내가 물었다. 이제야 데이트 신청을 하네요. 이 바보야. 주희가 나에게 키스하며 말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커플이라고 다시 잘해보기로 했다고 문자하고 있어요. 너 참 자신만만하구나. 내가 말했다. 나는 지수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보내며 괜찮은지 물었다. 지수는 답했다. 엄마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해하셔서 오늘 밤은 집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지훈이한테 전해줄게요. 주희와 나는 나중에 지훈이의 방으로 올라갔다. 주희를 내 여자친구라고 소개하고 우리는 아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지수의 문자를 보여주었다. 우리가 대화를 마칠 때쯤 누나 선영이가 들어왔다. 바로 만나야 했다. 선영이가 말했다. 주희야, 여기서 뭐하니? 내가 한마디 하려 했지만 선영이는 이미 눈치챈 듯 했다. 드디어 오빠가 정신을 차렸구나. 그렇지? 누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윤아, 이분은 내 고모 선영이고 방금 들어오신 분은 고모부 상훈이야. 내가 말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우린 좋든 싫든 솔직한 사람들이란다. 나는 양해를 구하고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향했다. 나는 지수에게 지윤이가 어떤 피자를 좋아하는지 물었고 지수는 엔초비만 빼고 다 좋아한다고 답했다. 나는 라지 피자 3판과 콜라 3병을 신속 배달로 주문했다. 아버지께도 전화해 피자 파티를 위해 30분 안에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다. 우리는 수술 전 8시간 금식 규칙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과하게 먹고 말았다. 수간호사가 우리를 진정시키려 왔다가 피자 한 조각을 들고 갔다. 나중에 그녀는 나를 멈춰 세우고 당신의 행동이 층 전체의 사기를 북돋웠다고 말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새벽 4시 그들은 수술 준비를 위해 나와 어머니를 데려갔다. 우리는 수술실로 들어갈 때까지 서로를 지탱했다. 나는 약 기운이 퍼질 때까지 깨어 있었다.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게 끝나 있었다. 이제는 기다리며 기도할 시간이다. 프록터 박사는 골수 이식이 잘 끝났지만 결과를 알려면 몇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랬다. 그 말을 듣고 대부분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내가 주희에게 말했다. 넌 정말 최악의 환자야. 난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대꾸했다. 넌 마치 도자기 가게의 황소처럼 참을성 없고 고집세고 짜증나게 굴었어. 계속 이러면 평판 나빠질 거야. 주희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내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안정을 찾은 걸 확인하신 뒤에야 휴대폰을 돌려주셨다. 처음 본 메시지는 주희의 아이들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둘 다 엄마가 언제 약혼 반지를 받느냐고 묻고 있었다. 아빠, 우리 새언니는 언제 만나요? 주희야, 내 애들 정말 똑똑하다. 나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수술 후에 안성으로 가서 보살펴 주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질문이 많았고 모든 이야기가 전해졌다. 아이들은 놀라지 않았다. 주희 엄마가 늘 우리를 친자식처럼 대하셨다고 말했다.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자기 아빠가 우리 아빠 같길 바랐다. 우리는 늘 아빠를 친아빠로 생각했어요. 주희가 설명했다. 그녀는 읽고 있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짧게라도 만나야겠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쌍둥이 자매 소식은 있니? 지수랑 서연 씨는 지윤이 옆에 있어요. 지윤이는 약 기운이 있긴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잘 회복 중이에요. 질문을 아주 많이 하더라고요. 주희가 귀띔해 주었다. 지수가 지윤이한테 피자 파티 이야기를 해줬대요. 지윤이는 자기가 고모랑 할머니를 얼마나 닮았는지 믿기지 않는데요. 회복하면 다 같이 나들이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내 바지 좀 찾아줘. 지윤이를 직접 보고 어머니도 뵙고 싶어. 내가 말했다. 간호사들이 수술 직후라 너무 이르다고 말렸지만 나는 그들이 하도 간곡히 부탁해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어갔다. 놀랍게도 통증은 참을 만했다. 주희와 나는 지윤이가 즉시 좋아진 것을 느꼈다. 지윤이의 안색이 좋아졌고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니 눈물이 날 뻔했다. 민지랑 민호가 누구예요? 지수가 내 아이들 13세, 11세에 대해 물었다. 주희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았거든. 지윤이도 받았을 거야. 지수가 말했다. 애들이 엄마한테 보낸 걸 읽어봐야겠어요. 나는 지수에게 휴대폰을 건넸고 그녀는 읽고 미소 지으며 지윤에게 넘겨주었다. 나는 그들의 번호를 연락처에 추가하기 위해 휴대폰을 돌려받고 싶었다. 서연이 나랑 따로 얘기할 수 있냐고 물어서 우리는 대기실로 갔다. 민호야, 어젯밤에 우리 엄마랑 길게 통화했어. 엄마는 여전히 아버지가 널 얼마나 미워했는지 기억하시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모르셨대. 우리 딸들은 여기서 학기를 마치고 너랑 살고 싶어해. 성도 박씨로 바꾸고 싶어하고 태원이랑 내가 한 짓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더라. 서연이 덧붙였다. 나도 아이들과 다툴 수 없었어. 만약 거절하면 법정 소송까지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 아이들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고 나도 아이들을 탓할 순 없어. 아이들이 내게 가는 걸 허락해 주겠니? 우리 가족이 내가 거절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걸 너도 알잖아. 기꺼이 아이들을 받아들일 거야. 주희도 마찬가지고. 우린 그냥 좀 더 큰 집이 필요할 뿐이야. 네가 공동 양육권에 동의한다면 너에 대한 소송은 취하할게. 내가 대답했다. 소송은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서만 진행될 거야. 쌍둥이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컸어. 서연은 공동 양육권에 동의했다. 내가 아이들의 개명 비용을 대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우리는 함께 지윤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주희야, 우리 적어도 방 6개짜리 집이 필요할 것 같네. 내가 말했다. 주희와 아이들 모두 미소 지었다.
서연은 기뻐서 소리치며 말했다. 얘들아, 아빠랑 엄마가 동의했어. 너희 소원대로 될 거야. 주희 씨가 괜찮다면 내일 변호사 불러서 너희 성 바꾸는 법적 절차 시작할게. 주희가 물었다. 민호 씨 준비됐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니. 누구도 준비할 순 없겠지만 우린 적응할 거예요. 나는 말했다. 내 이름을 따르는 아이가 둘이나 생긴다는 생각에 이제 겨우 적응 중이야. 내가 말했다. 하나 더 있어요. 민지랑 민호도 아빠가 입양해 주길 원해요. 벌써 성을 박씨로 서명해 놨더라고요. 주희가 말했다. 김영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서류 작업 시작하고 문자 보내요. 아이들에게 우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어느 지역 학교가 제일 좋은지 알아보고 새 집을 어디에 구할지 정하자. 지수가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열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지가 받았다. 누구세요? 무슨 일이시죠? 나 지수야. 곧 내 언니가 될 사람. 민호도 옆에 있니? 지수가 설명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민지가 말했다. 아빠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증거 없으면 받지 말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정말? 너 나 놀리는 거니? 민지야? 민호 아저씨랑 나 곧 결혼해. 주희가 말했다. 지금 아빠 딸이랑 통화 중이신 거예요? 지수 언니, 우리 모두 박씨가 될 거예요. 지윤이랑 저도 성을 바꾸기로 했고, 아빠랑 언니가 우리를 입양해서 박씨로 개명하는 절차도 시작했어요. 지수가 덧붙였다. 멋지네요. 아빠한테 말해주세요. 드디어 때가 됐다고요. 지윤 언니는 좀 어때요? 민호가 물었다. 소식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희와 나는 화목해진 우리 가족의 첫 대화를 지켜보며 눈을 맞췄다. 그녀는 격려하듯 내 손을 꽉 잡았다. 나 잘 회복하고 있어. 지윤이가 말했다. 지금까지는 다 괜찮아. 너희 둘한테 문자 보낼 테니까 내 번호 추가해줘. 지윤 언니, 지수 언니, 우리 아빠는 우리가 아는 유일한 아빠예요. 우리 친아빠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빠는 우리 어떤 친구들보다도 좋은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 아니 엄마는 아저씨를 오랫동안 사랑해 오셨어요. 우리가 만났을 때 두 분은 우리가 그저 형제 자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민지랑 저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일은 없게 할 거예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두 딸 모두 동의했다. 주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도덕성과 기준을 보여주고 있네요. 부모님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있는 아이들이니 자랑스러워하셔도 돼요. 나는 정말 자랑스러웠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어머니를 뵈러 갔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 곁에 계셨고 두 분은 깜짝 놀라셨다. 아버지는 주희의 눈빛을 보시고 미소 지으셨다.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압니다, 어머니. 내가 말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윤이 보셨어요? 안색도 좋아지고 기운도 차렸어요. 상태가 좋아 보이지만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나는 대답했다. 우리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요. 두 분 다 시간이 되신다면 우린 아무데도 안 갈 거니까 얘기 좀 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지윤이랑 지수는 학기가 끝나면 우리랑 살게 될 거고 성도 우리 성으로 바꿀 거다. 내가 말했다. 서연이도 공동 양육권이랑 개명에 동의했어. 쌍둥이들 아이디어였지. 정말 잘된 일이라며 부모님 두 분 다 동의하셨다. 주희가 말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덧붙였다. 사장님이 저랑 결혼하기로 하셨어요. 어머니 결혼식 계획 짜는 거 도와주실 거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고 아버지는 활짝 웃으셨다. 찬성한다는 말을 굳이 안 하셔도 우린 알 수 있었다. 나는 민지와 민호를 입양할 것이고 아이들은 내 성을 따를 것이다. 또한 주희와 나는 집에 돌아가는 대로 새 집을 알아볼 것이다. 나는 덧붙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행동했니? 아버지가 물으셨다.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내 엄마 허락받고 너한테 충고 좀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아버지는 이제야 제대로 행동하는구나. 중고시장에나 가지 말아라며 농담을 던지셨다. 주희의 어머니가 물으셨다. 결혼식 계획은 생각해봤니? 주희가 대답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세 가족이 합쳐지는 거니까 가족 행사로 치르고 싶어요. 선영 언니가 제 신부 들러리가 되고 상훈 씨가 신랑 들러리를 서주시면 좋겠어요. 지훈이랑 지수는 신부 들러리를 하고 민지는 화동, 민호는 반지 전달자를 하면 어떨까요? 주희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저랑 같이 입장해 주실 거죠? 누가 돈을 내느냐에 달렸지. 그리고 골프장 뒤풀이바에 내가 좋아하는 양주가 꽉 차 있어야 할 거다. 그녀의 아버지가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뭐라고요? 민호 씨 생각은 어때요? 주희가 물었다. 완벽해.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줄 거야. 나는 대답했다. 그렇게 하자. 서연 씨도 초대해야 할까요? 부모님 두 분 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다. 엄마, 아빠 앞으로 몇 주 동안 언론에서 많은 게 밝혀질 거예요. 저는 정부와 서연의 부모, 남편을 상대로 소송 중이에요. 저는 서연이도 저만큼 고통스러울 거라고 믿어요. 저는 수년 전에 대가를 치렀고 이제 서연이는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녀는 딸들을 영영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설명했다. 초대하는 것이 쌍둥이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를 털어버리기 위해 주희와 부모님은 나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니?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으셨다. 지난 며칠이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나는 주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지수의 등장이 제 삶을 다시 붙잡게 해줬어요. 우리는 방으로 돌아왔고 나는 수술의 여파로 금세 깊은 잠에 빠졌다. 주희는 내 곁을 지키며 뉴스를 보았다. 전 장인인 최 씨와 김태원은 국정원에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나를 살해하려 모의했던 배우 인물은 국가 증인이 되었다. 내 변호사는 내가 국정원에서 해고된 상세 경위를 공개했고 이는 내부 감사로 이어졌다. 내가 깨어났을 때 주인은 프록터 박사는 나와 어머니가 다음날 퇴원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고 실밥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지윤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 중이었다. 큰 관건은 약을 끊었을 때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였다. 우리는 부모님과 상의했고 두 분은 지윤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도시에 머물기로 하셨다. 두 분은 아버지가 예약한 전용기를 타고 우리와 함께 돌아갈 것이며 주희와 같은 호텔에 묵으실 것이다. 전세 버스 기사에게는 며칠 뒤에 돌아오라고 지시했다. 언론은 기만과 배신, 정치적 음모를 낱낱이 파헤쳤다. 내 결혼 생활과 경력을 망가뜨린 그 음모들 말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서연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녀를 조종했는지, 그녀가 어떻게 루머와 거짓말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보도했다. 서연은 공개적으로 낱낱이 해부되었다. 주희와 나는 집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지윤이를 보러 갔다. 프록터 박사는 그녀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자부심 있게 말했다. 누군가 연방정부의 과거 잘못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걸 싫어했는지 출판사와 내가 기다리던 서류 공개가 승인되었다. 100만 부 이상의 하드커버가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2주 안에 나는 서명 직후 배달된 첫 2권의 인쇄본을 받았다. 주희가 그것들을 포장했고 우리는 쇼핑백에 숨겼다. 지윤이의 방에 들어갔을 때 지수가 와 있었다. 아빠랑 엄마가 8월 첫째 주 주말에 결혼하기로 했단다. 선영 고모가 엄마의 신부 들러리가 될 거야. 너희 둘도 엄마 들러리를 서주지 않겠니? 주희가 물었다. 지윤이가 소리쳤다. 물론이죠, 주희 언니. 언니가 아빠 사무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전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빠는 언니를 보자마자 바로 최서연의 딸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라고 하셨는데 정말 멍해졌어요. 언니는 첫날부터 저를 받아주셨죠. 저를 딸로 불러주신다면 기꺼이 들러리를 서고 싶어요.
세 사람이 서로 껴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뭉클했다. 지훈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상황이 진정되자 나는 선물을 꺼내 각자에게 내 사인이 담긴 첫 인쇄본을 건넸다.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가장 아름다운 두 여인에게 사랑을 담아 메시지를 적었다. 박현 또는 박민호. 지윤이는 선물을 열어보고 무척 기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었다. 600페이지가 넘는 그 책이 아직 출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지윤이의 얼굴이 자부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표지를 넘겨 내 메시지를 읽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는 너무 많은 걸 해주셨어요. 더 이상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내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빠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 전 병원 사람들은 제가 며칠 못 살 거라고 했대요. 지수도 알고 있었고요. 지수가 왜 다락방에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길 정말 잘했어요. 덕분에 아빠가 우리에게 왔으니까요. 지훈이는 나를 꽉 안아주었고 지수는 몇 초간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빠, 프록터 박사님은 지훈이가 한 명의 기증자만 있었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으세요. 이중이식이 그녀를 살린 거예요. 지수가 설명했다. 지난 6일 동안 지훈이 몸무게가 4.5kg나 늘었어요. 아빠가 오실지 확신이 없었지만 아빠는 주저하지 않고 온 가족을 데려오셨죠. 가족 덕분에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를 다시 얻게 됐어요. 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물었다. 너희 엄마는 어떠니? 그녀는 이혼 서류를 접수했고 평생의 거짓말을 감당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제 엄마는 아빠가 겪은 일을 이해하고 부끄러워하세요. 지윤이가 말했다. 엄마는 겪어본 사람만이 그게 얼마나 생지옥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엄마의 일은 친구들이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엄마는 강하시니 잘 이겨내실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느냐겠죠. 지금 엄마는 누구를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시거든요. 지수야, 가족의 지지가 있어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린단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믿음의 행동을 필요로 해. 나에게 그것은 지수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이었어. 나는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지. 민호 씨는 자기를 기다리다 내가 독신으로 늙어 죽을 거라고 믿게 만들었거든요. 주희가 재치 있게 덧붙였다. 자, 딸들아, 아빠 옆에 서봐. 엄마가 사진 찍어줄게. 제일 잘 나온 사진은 아빠 책상 위에 8x10 사이즈로 놓일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주희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달려오는 바람에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고 그 즐거움이 모두에게 전해졌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하셨다. 민호는 나처럼 2명의 누나와 1명의 여동생을 갖게 될 것이다. 민지는 우리 어머니를 안으며 할머니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예상치 못한 축복들로 내 삶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되새겨 보았다. 주희와 나는 지수의 결혼 전 계획들을 결혼식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주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잘 알았기에 나는 그녀에게 새 집 찾는 일을 맡겼다. 덕분에 나는 더 큰 동기부여를 얻었다. 나는 첫 소설을 쓸 시간을 가졌다. 내 이전 작품들은 부패와 은폐를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쌍둥이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희는 수리가 필요한 창고가 딸린 2만 평 정도의 부지를 찾아냈다. 지윤이는 회복되어 학교에 복학했다. 우리는 철골과 벽돌 구조의 집을 설계하는 업체에 의뢰했다. 야외 주방, 넓은 테라스 수영장, 그리고 4대 규모의 차고를 포함해서 말이다. 주희가 사무실 근무 시간을 줄여준 덕분에 나는 출판사 편집자의 도움을 받아 더 효율적으로 집필할 수 있었다. 나는 300페이지 넘게 썼고 본명으로 첫 책을 출판했다. 서연은 내 변호사를 통해 태원과 이혼했고 양육비와 교육비를 보장받았다. 내 소송들은 상대방이 싸울 의지를 잃어 원만히 합의 중이다. 민지, 민호, 주희, 그리고 나는 학기를 마친 쌍둥이들을 기다렸다. 민호는 아이들이 새로 닦은 진입로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 마중을 나갔다.
팰리세이드에서 내리는 지윤이를 보고 나는 그녀의 회복력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다. 이제 지수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다. 주희가 속삭였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민호는 듬직한 오빠 노릇을 하며 짐을 들어주었고 주희는 집 구경을 시켜주었다. 내 서재 책상 위에는 내 최신작 3권인 뜻밖의 축복이 놓여 있었다. 내 책상 위,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었다.